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교정학 3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정학 핵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토탈해가지고 15회로 지금 짜여져 있는데 이 문제 문항수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한 2000문제, 3000문제 풀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수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허비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보면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보는 사람보다 오히려 얇은 책을이죠. 예를 들어서 500페이지짜리를 10번 보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5000페이지짜리 또는 2500페이지짜리를 한 번 보는 사람보다 500페이지짜리를 10번 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250페이지짜리를 20번 보는 사람이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합격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34페이지가 되겠죠. 갑자기 말이죠, 형사정책학에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나오고 있죠. 문제 1번 보세요. 다음 학자와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1번 롬브로조. 롬브로조는 격세 유전설이라든가 범죄 생물학 이렇게 통해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죠. 자, 보시면은 범죄 원인을 범죄 생물학적으로 접근했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엔리코 페리는 뭡니까? 범죄 사회학파죠. 범죄는 사회에 항상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페리는 특징 중에 하나가 형사정책에서 페리가 말이죠, 페리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형을 말이죠,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형 폐지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엔리코 페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사람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봤네요. 이 사람은 사회가 있으면 범죄가 있다. 물론 라카사니가 그런 말했지만 엔리코 페리도 그런 방향에서 어떤 이론을 전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링은 어떻습니까? 문화 갈등론을 강조했었죠. 물론 갈등론 중에서 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단 갈등이 있는데 갈등론에서 시험에 꼭 출제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사회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는 갈등과 어떤 연합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학자들의 어떤 통설입니다. 즉 갈등을 하면서 나가느냐 아니면은 어떤 기능, 그렇죠? 기능은 바로 펑션을 강조했고 이것은 바로 유기체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유기체로 이렇게 짜매가지고 얽매여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능설이고, 갈등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파와 찬성하는 파가 투쟁을 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어떤 경쟁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바로 갈등론이다 이렇게 봤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볼드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셀링 중요합니다. 자, 어디가 틀렸나 보겠습니다. 동일한 문화 안에서 사회 변화에 의해서 갈등이 생겼다. 이거 1차적 문화 갈등이다. 좀 이상하죠? 자, 두 번째, 상이한 문화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 2차적 문화 갈등이다. 이것도 이상하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셀링의 갈등론을 우리가 셀링 상관없습니다. 링이라고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갈등 이론을 두 가지로 다 바라봤습니다. 1차적 갈등, 그 다음에 2차적 갈등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1차적 갈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상이한 문화에서, 그러니까 상이한 문화죠. 문화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다른 상이한 문화끼리 갈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 다르죠. 바로 옆에 있는 국가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어떤 문화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말이죠, 동경이라든가 오사카에서 말이죠 널뛰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말이죠 한국에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렇죠? 이랬다가는
안 되겠죠. 갈등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일본 옷을, 물론 일본 옷 입고 다니는 건 뭐 불법은 아닙니다만 일본 옷에다가 남학신을 신고 다니면서 일본 말을, 일본 노래를 하고 다녔다, 이럴 경우는 갈등이 생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 있는 슬럼가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반 가정집 주변에서 미국에서 하듯이 그런 행동을 했다, 마약을 했다든지, 그죠? 이러면 갈등이 생기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이 미국 맨하탄에서 김치 볶음밥, 비빔밥을 거기서 뭐 바깥에서 먹는다든지, 김밥을 사서 막 먹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말이죠. 그럼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럴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 바로 1차적 갈등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문화가 상이한 겁니다. A와 B 이렇게. 그 다음에 2차적 갈등은 뭐냐면 같은 문화 속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런 게 상당히 많죠. 노년계층과 청년계층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도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직업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 위기인데다가 그 다음에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 넘어간 뭡니까? 일종의 중년층, 그 다음에 노년층, 이쪽에서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선택의 자유가, 선택의 폭이 좁아진 거예요. 과거에는 말이죠, 1970년대, 80년대는요, 보통 40대 중후반 정도, 50 정도 되면은 집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70까지 돼도, 70대도 자기 능력이 있으면 일하러 나가죠.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없었다기보다도 다른 분이 그걸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대 간의 갈등, 이것도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을 2차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런 게 있겠죠. 같은 문화 속에서 또 갈등이 생기는데 아주 부유한 계층과 좀 자본을 좀 덜 가진 계층이 또 갈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돼야 원래 멋있는 나라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문제 1번 별표 5개 치시고, 아주 멋있는 학자 다 나왔어. 그죠? 머튼도 나와 있습니다. 머튼 보세요. 아노미 상황에서 개인적 적응 방식을 동조형, 그 다음에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역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게 도피형이죠.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라든가, 그죠? 각 전철역마다 3, 40명 다 있죠. 그 다음에 다리 밑에마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마다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사에서 뒤처지거나 탈락한 사람들이 자본을 형성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가정을 형성하지 못했을 때 갈 데가 그런 곳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머튼이었다. 아노미론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아노미라는 것은 규범이 없거나 또는 규범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규범이 없을 때, 즉 무규범과 동일한 상태가 된 것을 아노미다, 혼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문제 1번,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유쾌한 문제였고 유익했습니다. 2번, 형집행법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을 골라라 했는데 답 3번으로 해주세요. 청원에 관한 사항은 청원에 관한 결정이죠. 자, 조심해 주세요. 청원 결정입니다. 청원 결정입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문서로 해야겠죠. 구두로, 야, 우리 뭐, 당신 청원한 거 내가 이해하면 하고 말로 선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청원의 상대방은 첫 번째가 소장입니다. 소장한테, 이러이러한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달라, 이렇게 말하겠죠. 또는 뭐, 순회점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고, 그 사람은 바로 법무부 장관한테 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답이 3번이고, 4번. 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료감호법상 치료 감호에 대한 설명이다. 자, 내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상해를 하고 교도소 복무 중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 자체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일단 치료부터 받아야겠죠. 단 이 치료 기간은 수용 기간에서 뺍니다. 그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치료 감호와 형이 병과됐다. 그러면 형을 먼저 집행한다.
자, 정신병이 더 들겠죠. 그래서 정신병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형을 집행받으면 되겠죠. 참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처벌받는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5번 답 2번을 해주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06번 범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별표 치십시오. 자, 조심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요, 범죄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 범죄가 있고요, 형법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교정학이 형법 문제, 형사소송법 문제, 형사정책, 범죄학, 범죄심리학, 범죄생물학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문제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범죄학, 형법 문제예요. 실질적 범죄가 있고 형식적 범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식적 범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벨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벨링이라는 사람이 3요소론을 들고 나왔죠. 3요소.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링의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3대 이론을 다 수용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반사회적인 성격,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자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 있죠. 행동을 한 사람이 범죄다. 이렇게 본 이론가가 많습니다. 이런 이론가를 바로 실질적 범죄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사회적 행위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법익이 침해됐겠죠. 반사회적 행위를 함으로써 법익이 침해됐죠. 법익이도 침해되고 이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가 가는 거 전체적인 걸 흐름을 파악해서 이것을 실질적 범죄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2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은 거기 이제 국적이나 신분에 속하는 외교 공간 이런 사람에게 통보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08번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법률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답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형사특별법도 가끔 물어보는데 특히 08번 같은 경우는 이 한 문제 가지고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8번 별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9번에는 몰수인데 형사소송법 얘기입니다. 행위자가 말이죠,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말이죠,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요? 유죄 판결 안 받고 말이죠, 몰수 사항만 있었습니다. 몰수 사항만 있을 때는 몰수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행위자에게 유죄 판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원래 유죄 판결하려고 재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없지만 몰수 사항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몰수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형집행법 그 다음에 시행규칙상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징벌 사유의 시효기간이에요. 일종의 시효기간인데 징벌 사유는 그대로 놔두면은 2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알아두세요. 2년. 징벌 사유는 2년이다. 제가 이제 말미에 인터넷상으로 여러분들 사이트상으로 이런 몇 년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암기하면 잘 안 좋습니다만 정말 이 마지막 수단으로서는 또 한두 문제 또 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별표 5개입니다. 중학기술 이론을 설명한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범죄가 왔는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내가 나를 합리화하는 방법 이런 거죠. 그래서 마차와 사이커스의 중학기술이론 중요하다고 그랬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내용 박스한 내용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호관찰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상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단기는 1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기는 2년이 되겠죠.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교정학에서 중요한 게 많이 나왔죠. 보호관찰법, 소년법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형집행법은 물론이고만 시행규칙, 시행령 다 공부했죠. 조문으로 따지면은 한 600개 정도 될 겁니다. 600에서 700개인데 조문을 외워야겠죠. 방법 없습니다. 그게 70% 이상 나오니까요. 이렇게 이론 문제는 이론 자체를 한번 습득해 놓으면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13번은 징벌위원회인데 징벌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라고 해서 소장입니까? 아니죠. 소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아니죠. 위원장은 소장 다음 순위자니까 1번적으로 부소장이 되겠죠. 물론 부소장이 없는 경우는 있어요. 14번 소년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냈는데 답 4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소년인데 말이죠. 19세 이상일 때는 소년원으로 갑니까? 소년 교도소로 안 가겠죠. 일반 교도소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야겠죠. 다시 재판해달라, 다시 보내달라 이런 의사표시해야겠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형집행법인데 4번 틀렸어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교정시설회장, 소장이겠죠. 교도소장이 뭡니까? 행동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게 돼 있죠. 자,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6번 별표 5개입니다. 갑자기 말이죠. 조선시대 때 형벌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연역적인, 즉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교도관인데 왜 내가 조선시대 때 형벌을 알고 있어야 되고 조선시대 때 법률 제도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형 집행을 하려면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형벌을 알고 있어야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안치와 충군입니다. 충군은 뭐냐면 도용에, 즉 뭐냐면 뭡니까? 도용을 하는데 뭡니까? 군복무로 대처하는 겁니다. 도용으로 취했는데 나 군대생활 하겠습니다. 한병도 변방에 가서 군대생활 할게요. 추운 데서 말이죠. 덜덜 떨면서 이런 것을 충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치는 뭐냐면 멀리 말이죠. 유치시키는 거예요. 아주 뭐 예를 들어서 한양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중범죄인이에요. 찾아오지도 못하는 저 뭡니까 중강진이랄지 회령 이런 데다가 안치시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한양에서만 살던 사람이 거기서 적응하기 힘들죠. 알아서 죽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치라고 합니다. 물론 안치시켰다가 조정에서 말이죠. 죽여야겠다 하면 사약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사약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약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최소한 뭐 강화도랄지 이 정도 가 있으면 사약이 이제 말을 타고 가서 주겠죠. 그러나 이렇게 함경도라든가 이런 먼 곳에 안치시켰다 그러면 죽이지는 않고 거기서 죽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6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 2번이 되겠죠. 2번은 충군이라는 말은 도용의 집행을 군복무로 대처하는 것을 충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7번은 답을 2번으로 해주시고 경비처급, 기본수용급, 개별처급 이걸 구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석방 중요하죠. 가석방인데 여러분들 보호관찰법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보호관찰법에 가석방도 나와 있고 어떻습니까? 갱생보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답을 4번으로 해주시는데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해설을 보시면은 무기에서는 20년이 흘러가면 되겠고 유기에서는 형기의 3분의 1이 도과하면은 가석방 위원회에서 가석방 시킬 수 있다. 가석방 시키는 사람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사형 확정자. 답 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형집행법의 이제 교도관의 어떤 교도 작업에 대해서 물어봤죠. 교도 작업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방식이 많죠. 뭐 관형 방식, 직영 방식, 도급 방식, 위탁 방식 이게 있는데 한 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이거와 관련 있어가지고 조문도 있다고 그랬죠. 조문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20번 별표 5개입니다. 이런 조문을 숙지함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멋있게 부드럽게 빨리 풀 수 있고 합격을 빨리 당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번의 답이 3번인데 옳은 겁니다.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리형 지평이 있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대해서 신청이니까 신청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청해서 할 수가 있다. 뭐 옛날 말은 청원 작업이라고 그래요. 청원해 가지고 작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죠.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2번은 외부 통본 작업에 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대통령령보다 좀 낮은 단계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게 좋겠죠. 대통령이 국가와 어떤 대외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명령을 내리지 명령 형식으로 취하지 이렇게 외부 수용자가 외부 통본 작업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령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단계 낮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교정학 핵심 문제 3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푼 문제가 60문제가 넘고 있습니다. 사실 20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거의 5배만 풀어도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핵심적인 사항 5배. 그러니까 100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커버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문제집은 그보다 좀 더 많이 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앞전간에 문제풀이 시간도 중요하니까 문제와 앞의 내용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절충을 해가지고 문제 푸는데 예를 들면 뭐 신속하게 문제를 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